나 1주차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우리 그 주 교재의 1장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현재 심리학에 이르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심리학의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간심리 2의 교과목에 대한 개요는 우리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2학기 동안 진행되는 이 수업 시간 동안 그 무슨 심리학 개론, 순수 심리학 개론을 공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라던가 또 졸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수 심리학 개론 과목은 아니고 물론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신건강, 심리적 건강과 관련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좀 살펴보면 일단 우리 그 정신건강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좀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우울증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살 사고도 지금 많은 형편인데 이러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정신건강의 설명 수준, 한 네 가지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현대에 들어서 나타나게 된 접근법이 체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계적 접근이 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도대체 정신건강이 건강하다라는 거는 뭐냐, 그렇죠? 그다음에 행복하다라는 거는 뭐냐? 그런 것들이 실현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뭐 지난 학기에도 얘기를 했지만 목표를 잘 알아야 그쵸? 그 장애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지난 학기에도 얘기를 했는데 수업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특히 뭐 1학기 때도 뭐 굉장히 많이 언급도 하고 강조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거죠. 수강생 자신의 심리적 안녕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뭔가 발달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 이게 뭐 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정신 건강을 토대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수업의 목표가 되겠죠. 일단 정신건강에 관한 소극적 관점과 적극적 관점인데 소극적 관점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 질병 모형이라는 걸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막 어디 아픈 데가 있냐 없냐라는 거죠. 특히 이 질병 모형은 정신병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질병 모형이고 그게 이제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소극적 관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질환이 없으면 정신건강이 건강한 거다. 그렇죠? 어떤 뭐 우울증이라던가 조현병이라던가 뭐 공황장애라던가 진단을 받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소극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정신병이나 아니면 정신장애라던가 또 뭐 심리적 질병이라던가 장애가 있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보통 누구나 인간은 살아가면서 뭐 항상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항상 행복할 수 없고 누구나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뭐 아무렇지도 않을 때도 있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힘들다던가 심리적 고통을 훨씬 심하게 느낀다던가 훨씬 더 우울하게 느낀다던가 훨씬 더 뭐 슬프다던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주의 집중이나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서
학교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우울한 나머지 학교에도 안 오고 공부도 안 하게 되는 거,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주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걸로 보는 것이 소극적 관점이다. 그래서 교재 23페이지 뭐 중기시 사례라고 돼서 나와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 질병 모형은 도대체 그러면 이런 정신건강에 있어서 질병이나 어떤 장애가 왜 생기는 건가? 생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몸에서 찾는 거죠. 몸에 문제가 있어서 정신에 어떤 이런 질병이라던가 장애가 생겼다. 특히 이제 몸 중에서도 뇌라던가 신경계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원인을 찾는 게 질병 모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약을 주던가 아니면 수술을 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 소극적 관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 한 자료가 있는데, 이 정신심리장애를 분류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DSM이라고 하고 가장 최근 버전이 5이기 때문에 DSM-5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쭉 해놓고 있고, 각 정신장애별로 어떤 증상이 어떻게 보일 때 뭐 어떻게 진단한다라던가 어떻게 치료한다라던가 하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도감과 같은 편람이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 혹시 뭐 그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뭐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런 이 DSM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보통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다 외우고 임상에서 환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고, 우리는 우리 수업의 특성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도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언론이라던가 아니면은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우울장애, 그리고 조현병,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성격장애 정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DSM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진단하고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얘기고, 적극적 관점은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신체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몸도 마찬가지죠. 아무 질병이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최근에 이 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그 피트니스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크로스핏도 많이 하고 뭐 요가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뭔가 더 발전시키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를 적극적 관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질병이 없는 것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병도 없지만 뭔가 그 개인의 행복이라던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렇죠? 우리 교재에는 개인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이런 상태를 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 관점에서의 정신 건강이라고 한다. 특히 요 밑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아마 다루게 될 텐데, 긍정 심리학에서 많이 이제 주장을 하는 정신 건강의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온전히 안녕한 상태에 있는 거를 건강한 거다.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긍정적 정신 건강이라고 해서 개인의 이 자아 실현하고, 그다음에 일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인데,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자신만의 어떤 대처 방법, 그것도 건강한 대처 방법으로 잘 대처하고 자신이 하던 일, 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건강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취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발병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긍정 정신 건강에서는 본인을 잘 이렇게 대처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이라던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이제 긍정적 정신 건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상담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 얘기인데, 성장 모형이라고 해서 단순히 질병이나 문제점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를 성장 모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정신 건강에 있어서의 원인, 그러니까 문제가 왜 건강하지 못한가, 그 원인이 뭔가, 이거를 설명할 때 소극적 관점에서는 생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적극적 관점에서는 생물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설명, 그리고 사회적인,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주변 환경이라던가 사회의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설명하는 거, 내지는 영적인 측면에서 모두 고려해서 설명하게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으로 사람의 그 정신 건강을 설명하는 게 적극적 관점에서의 정신 건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질병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듯이,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질병이 있는 것과 행복 사이에는 이렇게 굉장히 독립적이더라.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분열증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왕이면은 질병도 없고 그다음에 행복하면 더 좋겠지만, 꼭 이 두 개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낙인이라던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정신질환을 해결했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만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약되어 있는 거를 좀 보면, 소극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런 치료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 강점, 이런 것들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 그렇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정신건강에서 또 관련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고, 특히 이를 위해서 일상에서의 갈등 관리,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 관리, 그다음에 뭐 겸손, 감사, 자기 주장, 법.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주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지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웠던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현대에서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더더욱 이제 이것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적극적 관점에서의 정신건강이라는 거죠. 설명 수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수준, 심리적 수준, 사회적 수준, 영적인 수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를 설명하는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적 수준은 앞서서 우리가 소극적 관점에서도 얘기됐듯이 신체 측면에서 뭔가 그 문제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저런 정신분열증이 있는 거는 그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유전자. 그다음에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실제 그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있는데, 뇌가 다쳤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뇌가 다치기 이전과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이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인간의 성격이라던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뇌구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고 더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게 이런 그 화학 물질, 이제 이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생물학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블루 같은 우울증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정신분열증은 도파민, 뭔가 즐겁거나 행복할 때 나오는 도파민의 양과 관련이 되는 것 같더라. 그렇죠? 그리고 뭐 행복이라던가 정서적 안정성은 관련된 유전자. 나중에 긍정심리학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조금 미리 얘기해 주면 행복은 유전이 50% 이상이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설득력을 가지고 지금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유전자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 그 정신 건강을 설명하는 게 생물학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우리 그 긍정심리학 할 때 더 좀 더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행복이라는 게 유전이라는 거죠. 타고나는 게 50%고 그리고 의지적 활동이 40%, 삶의 상황이 10%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생물이라는 게 상당히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 60%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한테 주어지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40%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건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할 건지가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긍정심리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심리학적인 수준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던가, 그다음에 스키너, 왓슨과 스키너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이런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앨리스나 이제 아론백 같이 인지적인 접근으로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뭐 칼 로저스 같은 분의 인지주의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정신 건강을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무의식의 작용으로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다. 그렇죠? 사실 무의식과 의식과의 갈등인데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한 거고,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그냥 학습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학습.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도 학습됐다는 거예요. 학습.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앨리스와 백개의 인지적인 접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들었겠지만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칼 로저스 같은 경우는 자기 실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자기 실현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다. 각각에 대한 내용은 아마 우리 시간 중에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긍정심리학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각광받고 있고, 뭐 약간 심리학에도 당연히 시대별로 약간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 분야가 긍정심리학이고, 긍정심리학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잘못된 거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아픈 거를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건강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행복에 대한 조건,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행복하려면 즐거워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이 수업이 즐거울 거라고 제가 믿고, 그 다음에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몰입할 때 행복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그 긍정심리학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행복해지는 십계명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사회적 수준에서 그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거는 사회적인 측면, 그렇죠? 가족, 학교, 지역사회, 직장, 국가까지 이런 것들이 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더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지만 국민들이 보고하는 행복 수준은 굉장히 낮죠. 이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경제적인 수준을 누리는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가? 국가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라던가. 또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사회적 수준이고, 뭐 가장 그 개인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가족, 부모님과의 관계.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문화, 꼰대 문화라던가 뭐 상명하복의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개정되기 전에 DSM-4에는 정신병리로 기타 정신질환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5로 개정되면서 사라지기는 했으나 화병이라는 거,
이 거기 원문에 보면 한국 중년 여성들에게서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라는 얘기가 있어. 화병.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한국 특유의 문화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질환인 거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이 뭐 너무 치열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한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뭐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특히 뭐 사회 투명성이라던가 부정부패, 빈부격차,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회 투명성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고, 빈부격차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고, 민주화는 뭐 우리가 이루긴 했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민주화라던가 그다음에 뭐 정책의 참여 용이성이라던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그 개인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는 게 사회적 수준이고, 영수학 수준은 이제 예전에 심리학이 발달하거나 정신 그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이제 인간의 그 정신질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 우리 뭐 그런 거죠. 어떤 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네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때 뭐라 그래요? 귀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었다고. 그렇죠? 아니면 뭐 무당이라면은 뭐 어떤 신의 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저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렇죠? 곡성 있구나. 영화 곡성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영적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귀신이라던가 뭐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됐다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이 영성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 독특한 특성, 영적인 것, 시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우주의 한 존재로서의 그 영성, 영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아무래도 영성을 잘 추구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계를 맺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영적 수준에서 어, 인간의 정신 건강을 설명하는 거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현대 정신의학은 생물학적 수준, 병원에서 정신과들은 생물학적 수준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정신과에 가면 약 주고 심하면 수술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심리학에서는 생물학적 수준과 심리적 수준 둘 다 중요시 여겨서, 보통 이제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뭐 상담을 하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오면 심리 상담도 해야 되지만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생물학적 수준과 심리적 수준을 강조하더라. 뭐 당연히 사회학, 정치학에서는 사회적 수준을 선호할 거고, 종교에서는 영적 수준을 설명하겠죠. 근데 앞서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워낙 복잡 다양하고,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맥락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설명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거를 생물심리 사회모형이라고도 하고 사회심리 모형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어디에 이런 분야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야, 인간의 정신 건강은 본인의 그 영역만의 주장으로만 이래서 마음이 아픈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신과 선생님들이 우울증 그러면은 무조건 약만 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약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러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